지금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30일 약국에서 정관장이 사라지자 노인들의 건강이 무너졌고 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존심을 내세워 한국산 정관장을 내쫓았지만 결과는 상상 초월. 국산 대체품은 효과가 절반도 안 돼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서는 정관장을 돌려달라 외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존심이냐 건강이냐 중국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지혜로울지 은에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오늘도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죠? 그래야 제가 더욱 따뜻하게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눌러주셨다면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단 30일 정관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4억 인구가 찾던 바로 그 정관장 말이에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결국 무릎 꿇고 굴복한 쪽이 바로 우리 중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었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2023년 3월 15일 오전 9시 정각. 베이징 상무부 최고층 회의실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방음유리 너머로 베이징의 스모그가 뿌옇게 보였고 타원형 회의 테이블 위에는 붉은 표지의 극비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외국 건강식품 완전 퇴출 계획서였거든요. 15명의 고위 관료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의 육중한 체격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회의실 전체에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질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님은 탁자를 한번 두드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할 시간이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산 홍삼 제품, 특히 정관장의 중국 내 판매를 즉시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었어요. 15년 동안 상무부에서 근무하며 늘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죠. 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자국 제품은 외면하고 한국 제품만 찾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장관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실행 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서며 가슴을 쭉 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국 28,000개 약국과 3,500개 대형마트에 긴급 통보를 내리겠다고 보고했어요. 정관장을 비롯한 모든 한국산 홍삼 제품은 3일 내로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영기업 중화건강산업그룹에서 생산한 최고급 대체품을 전국에 긴급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더욱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산 홍삼은 중국 땅에서 영영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관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마침내 중국이 당당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지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계획은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무부의 명령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중국 전역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3일 만에 모든 약국에서 정관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베이징 최대 쇼핑 중심지인 왕푸징 백화점, 상하이 난징루, 광저우 베이징루까지 어디를 가도 정관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나섰어요. 왕푸징 백화점 지하 1층 건강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띈 건 완전히 바뀐 진열대였어요. 예전에 정관장이 자리 잡고 있던 그 황금 같은 위치에는 이제 빨간 포장지에 금색 용 그림이 그려진 중화 홍삼보가 당당히 서 있었어요. 진열대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중국 제품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마치 익숙한 풍경에서 중요한 뭔가 하나가 빠진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무언가 걸려 있었습니다. 백화점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떠냐고, 만족스럽냐고. 저는 완벽하다고 답했어요.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우리 제품의 진짜 우수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정관장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고개를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마중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시아버지가 10년 넘게 정관장만 드셔왔는데 갑자기 바꿔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아내까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중화 홍삼보가 훨씬 좋다고 말했어요. 가격도 절반이고 품질도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80살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쇠약해 들렸습니다. 정관장이 없어져서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이미 며칠째 못 드시고 있다면서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께 중화 홍삼보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효과가 없다면서 정관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셨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사무실로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루에 수백 통씩 걸려오는 항해 전화였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왜 정관장을 없앴냐는 것, 중화 홍삼보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 정관장을 다시 들여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외국 제품 하나를 국산품으로 바꾼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건 언론 반응이었어요. 중국 중앙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서 정관장 퇴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 급증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이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정관장을 돌려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한국 제품 하나 때문에 중국 전체가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크게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정관장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제품인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중화홍삼보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금방 인정하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잠에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관장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베이징 시내 가장 큰 동인당 약국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정관장을 찾고 있었어요. 약사가 아무리 중화홍삼보를 권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약사에게 따지는 소리가 약국 밖까지 들렸어요. 30년 동안 정관장만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없애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약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황은 베이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까지 중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관장을 찾아 약국을 전전했고 없다는 말을 들으면 분노했어요. 더욱 심각한 건 노인층의 반응이었습니다. 70대 왕 할아버지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0년간 정관장 덕분에 건강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몸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무릎 관절도 아프고 기력도 떨어진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건강을 빼앗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정관장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80대 리 할머니는 정관장을 못 먹은 지 닷새 만에 식욕을 잃었다고 했고 60대 장 아저씨는 만성 피로가 심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중화홍삼보에 대한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베이징 대학교 근처 약국에서 만난 한 대학 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화홍삼보를 일주일 먹어봤지만 전혀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했어요. 정관장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불만이 폭발했어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정관장을 돌려달라, 우리 건강권을 침해하지 마라, 중화홍삼보는 가짜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하루에 수만 개씩 올라오는 항의 글들을 보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인민일보에서는 홍삼대란, 시민 불편 가중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전국 각지의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어요. 약국마다 항의하는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중화홍삼보는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어요. 정관장 없는 중국, 건강 적신호 켜졌나?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에는 정관장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어요. 한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관장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정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호소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요? 정관장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제품인 건가요? 상무부 내부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시민 불만 증가, 중화홍삼보 판매 부진, 약국 운영 차질 등등.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판매량 통계였어요. 중화홍삼보는 출시 일주일 만에 목표 판매량의 겨우 15%만 달성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여전히 정관장을 찾고 있었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는 정관장 재고품이 평소 가격의 3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중화홍삼보도 좋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외면받는 걸까요? 성분도 비슷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데 말이에요. 도대체 정관장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만난 왕 과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정관장이 없어진 후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중화홍삼보를 들여봤지만 효과가 없다면서 계속 정관장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정관장 없이는 못 살겠다면서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매일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홍콩까지 가서 사올 생각까지 하고 계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가까운 사람들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는 얘기였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정관장을 끄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20년간 정관장 덕분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정관장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족까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상무부의 명령이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밤늦게 뉴스를 보니 더욱 암울한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정관장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다는 보도였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인층이었어요. 이들은 건강권을 돌려달라, 정관장은 우리 생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거예요. 한 시민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자존심을 택했다고, 이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정관장이 정말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제품인 걸까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관장이 사라진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입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상무부에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민원 접수 현황, 중화홍삼보 판매 실적,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료까지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베이징시 보고서였어요. 시내 주요 약국 300여 곳 중에서 중화홍삼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겨우 40곳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약국들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아예 진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중화홍삼보도 좋은 제품인데 왜 이렇게 외면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분 분석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지만 정관장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질 게 없어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에 만난 장 부장님은 더욱 심각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무부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일부 고위층에서는 정관장 금지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만약 정책이 번복된다면 이번 일을 주도한 저는 어떻게 될까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셨다는 거였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니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많이 나빠진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병실에 들어서자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관장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고, 몸이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0년간 정관장 덕분에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몸이 적응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중화홍삼보는 아무리 먹어봐도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곧 나아지실 거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관장을 다시 들여올 방법은 없겠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정관장을 구해드리고 싶었지만 상무부 관리로서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정관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집착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만난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약국 앞에는 새벽부터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정관장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국 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5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절박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는 새벽 4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70대 할머니는 손자가 홍콩에서 정관장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헛된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관장에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상무부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얘기해 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 과장은 어머니가 정관장 없이는 못 살겠다며 매일 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리 과장도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왕 부장님의 얘기였어요. 본인도 15년간 정관장을 드셔왔는데 중화 홍삼보로 바꾼 후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 부장님 같은 분도 정관장의 효과를 인정하신다니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정관장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성분표로만 보면 중화홍삼보와 큰 차이가 없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관장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제품인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후에 인터넷으로 정관장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홍삼 제품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조 과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관장은 6년근 홍삼만 사용하고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수한다고 했어요. 품질 관리도 매우 까다롭게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화홍삼보는 어떨까요? 성분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홍삼 함량이나 제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홍삼 추출물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요? 정관장과 중화홍삼보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다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내는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떻게든 정관장을 구해달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국가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은 더 소중한 게 아닐까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정관장이 사라진 지 3주째, 저에게 닥친 가장 큰 충격은 바로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무부에 출근하자마자 받은 긴급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국 CNN에서 중국의 건강 대란, 정관장 없는 14억 인구의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 거리에서 정관장을 찾아 헤매는 시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빈 약국 진열대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참담했던 건 CNN 기자의 멘트였어요. 중국이 자존심 때문에 국민 건강을 희생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 홍삼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일본 NHK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리한 결정, 국민 건강 위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도쿄 특파원은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관장 품귀 현상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일본까지 와서 정관장을 사려고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보도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일이 오히려 국제적 망신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영국 BBC의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결국 한국 정관장의 브랜드 파워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어요. 정관장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제품인지를 중국 스스로가 증명해 보였다는 거였죠. BBC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정관장을 금지한 것은 자국 제품의 경쟁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요. 진짜 자신 있는 제품이라면 당당히 경쟁했을 텐데 금지령을 내린 것 자체가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굴욕을 당한 건 아닐까요? 국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정관장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홍콩 약국들은 하루 만에 정관장 재고가 동이 났다고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밀수 사건들이었어요. 베이징 공안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사이에 정관장 밀수 적발 건수가 무려 2,300건에 달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이 개인 소비용이었지만 일부는 암시장에서 정가의 5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관장 하나 때문에 중국 전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법까지 어가면서 구하려고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대만에서도 중국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중국의 정관장 금지령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 제품 하나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의 차이라고 비웃더라고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중국계 주민들이 정관장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됐어요. 현지 약국들은 정관장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평소의 2배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조선일보에서는 중국, 결국 정관장에 무릎 꿇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자존심을 부려봐도 품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KBS에서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정관장이 증명한 K-헬스케어의 위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중국의 정관장 금지령이 오히려 한국 홍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한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위상만 더 높여준 셈이 되어버렸거든요. 전 세계가 정관장의 대단함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였어요. 상무부 내부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장관님은 연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고 고위 관료들의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어요. 특히 대외협력 담당 부서에서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왕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손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경제적 파장이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서 정관장을 사오는 바람에 외화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정관장 구매를 위한 외화 유출이 무려 3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반면 중화홍삼보 판매는 계속 부진했습니다. 전국 판매량이 목표의 겨우 12%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봐야 했거든요. 더욱 기막힌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 최대 약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화홍삼보를 구매한 고객 중 87%가 효과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어요. 반면 정관장에 대한 만족도는 96%였다는 과거 조사 결과와 대비됐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단순히 브랜드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실제 효과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저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떻게든 정관장을 구해달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호소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중국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지만 평소보다 훨씬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전 세계가 중국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저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만 갔어요. 정관장이 사라진 지 한 달째, 저는 중화건강산업그룹의 장텐 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정관장을 대체할 중화홍삼보 개발을 직접 지휘한 장본인이었거든요. 베이징 시내 최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만난 장 회장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여전히 자신감에 넘쳐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중화홍삼보는 분명히 정관장보다 뛰어난 제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단지 소비자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분의 애국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장 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이고 한국 따위 제품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중화홍삼보야말로 진정한 중국인이 먹어야 할 홍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드리자 그분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화홍삼보의 판매 실적,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반품률 통계 등을 차례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실험실 데이터였어요. 베이징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비교 실험 결과였습니다. 정관장과 중화홍삼보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 유효 성분 흡수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정관장의 진세노사이드 흡수율은 95%였지만 중화홍삼보는 겨우 4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제조 공정과 원료 품질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장 회장은 그 자료를 보시며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분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제조 과정 비교 자료였어요. 정관장은 6년근 홍삼만을 엄선해서 사용하고 전통적인 증숙 방식으로 9번 쪄서 9번 말리는 구중구포 방식을 고수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화홍삼보는 4년근과 6년근을 섞어 사용하고 단순한 열풍 건조 방식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장 회장은 그 자료를 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해도 과학적 사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품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소비자들이 중화홍삼보를 외면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국산품이라고 해도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신도 20년간 중국 홍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관장과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회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베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00년이 넘는 노하우와 기술력의 차이를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원료에 관한 얘기였어요. 정관장에서 사용하는 6년근 홍삼은 까다로운 재배 조건과 오랜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4년근을 주로 사용했다는 거였습니다. 장 회장은 쓸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력에만 치중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의 차이를 간과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더욱 참담했던 건 시장 반응이었어요. 중화홍삼보 출시 한 달 만에 전국 매출이 목표치의 겨우 9%에 그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반품률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화홍삼보를 구매한 고객 중 63%가 효과 없음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는 일반 건강식품 반품률의 1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장 회장은 그 수치를 보시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중화건강산업그룹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정관장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들이 만든 제품보다 정관장을 더 신뢰한다는 거였죠. 장 회장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신했던 제품을 만든 직원들조차 믿지 않는다니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장 회장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는 중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텐데 현실의 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가 진실이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애국심을 강조해도 품질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상무부로 돌아가니 더욱 암울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중화홍삼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허위 광고와 품질 기만 혐의였어요. 베이징에서만 2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상하이와 광저우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건강식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었어요. 법무팀에서 올라온 분석에 따르면 소송에서 승산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실제로 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소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매 부진 수준이 아니라
법적 문제까지 번진 상황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장 회장의 사임 소식이었어요. 그분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중화건강산업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리를 내려놓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장 회장도 나름대로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다고, 아버지가 하루하루 약해져 가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장 회장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정말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관장이 사라진 지 5주째, 저는 마침내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저를 불러 특별 임무를 맡기셨어요.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아침 장관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어두웠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모든 내용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장관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무거운 입을 열으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하루에 10,000건을 넘어섰고 정관장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경제적 타격이었어요. 중화홍삼보의 완전한 실패로 관련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국 홍삼 관련 업체 3,000여 곳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고 실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장관님은 계속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복잡했어요. 결국 우리가 완전히 항복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토록 자신했던 중국의 자존심이 한국 제품 하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관님은 저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정관장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합작 투자나 기술 이전 같은 방식으로라도 정관장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산 홍삼은 사라질 거라고 큰 소리쳤던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베이징 시내 한 고급 호텔에서 정관장 글로벌 본부 박진호 이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정관장에서 중국 시장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제가 들어서자 정중하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패배자가 승리자 앞에 서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회의는 처음부터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박 이사는 먼저 정관장이 중국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유감을 표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는 비난보다는 오히려 동정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정관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박 이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열어 정관장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관장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가 정관장의 우수성을 목격했고 특히 중국 소비자들의 절대적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관장 측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셨어요. 14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합작 공장 설립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정관장을 생산하되 모든 기술과 품질 관리는 한국 측이 전담한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측은 부지와 인력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은 100% 한국이 갖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사실상 중국이 한국의 하청업체가 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더욱 굴욕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관장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번 결정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세 번째 조건은 배상금이었습니다. 정관장이 입은 손실과 브랜드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협상을 통해 정하되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조건들을 들으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건 완전한 항복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이 건강을 지켜주지는 않는다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 진짜 자존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거나 다름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상무부로 돌아가서 장관님께 보고드렸을 때 그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장관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굽히는 것도 용기라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컨디션이 조금 나아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관장 소식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언제쯤 다시 살 수 있게 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굴욕적인 조건들이었지만 적어도 해결책은 찾은 거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중국인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관장이 사라진 지 6주째, 중국 정부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항복 선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낀 날이었어요. 굴욕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장관님이 연단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님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정관장 금지 정책을 전면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하신 거였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시며 중국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장관님은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가셨습니다. 정관장과의 합작 공장 설립을 통해 중국 내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기술과 품질 관리는 한국 정관장 측이 담당하고 중국은 부지와 인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산 홍삼을 몰아내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정책을 번복했느냐? 정관장과 중화 홍삼보의 차이가 그렇게 컸느냐? 앞으로 중국 홍삼 산업은 어떻게 될 거냐? 등등. 모든 질문이 날카로웠고 장관님은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변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관장이 중화 홍삼보보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장관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정말 솔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은 말씀하셨어요. 정관장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었다고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까다로운 품질 관리,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브랜드의 힘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국민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장관님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셨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상무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왕 부장님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민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은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 시내 곳곳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관장 복원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특히 노인층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왕푸진 거리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정관장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국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어요. 일부 약국에서는 미리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온라인 반응이었어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는 감사와 기쁨의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정부의 영단에 고마워하는 글들, 정관장을 기다려온 마음을 표현하는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한편으로는 반성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정관장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는지, 왜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을 고생시켰는지 되돌아보는 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대학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남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쓰셨더라고요. 정관장 사태를 통해 중국도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정관장 복원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노인회관에서는 집단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베이징 시내 대형 전광판에는 특별한 문구가 떴어요. 정관장, 중국 건강을 다시 세우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굴욕적이면서도 동시에 뿌듯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상무부에서도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관장과의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실무진이 구성됐고 저도 그 팀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정관장을 몰아내려던 제가 이제는 정관장을 들여오는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정관장 측에서 중국에 온 박진호 이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서의 만남이었거든요. 박 이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관장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게 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관장을 우습게 봤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진가를 알게 됐다고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경쟁자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협력자는 함께 성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정관장 복원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침내 정관장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내도 기뻐했어요. 이제 아버지 건강도 좋아지실 거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번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굴욕적인 과정이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관장이 중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0세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 외곽에 세워진 정관장 합작 공장을 처음 방문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인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장이었어요. 공장 입구에는 한글과 중문으로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관장 마이너스 중화 합작 연구소라는 글씨를 보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공장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중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열정만큼은
똑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공정이 한국 본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6년근 홍삼 선별부터 구중구포 전통 제조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 부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관장의 핵심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품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철학이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중화 홍삼보를 만들 때는 오직 가격 경쟁력만 생각했었거든요. 품질보다는 빠른 생산과 저렴한 가격에만 매달렸던 거죠.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직원들의 표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직원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기분이라고, 정관장에서 일한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공장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직원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박진호 이사님도 베이징에 상주하시면서 직접 공장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정관장의 중국 진출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연구개발 부문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제조법에 중국의 한의학 이론을 접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어요. 몇 달 후 합작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정관장이 중국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그날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전국 약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몇 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맛과 효과 모든 면에서 한국에서 직수입한 정관장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더 신선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베이징 시내 최대 약국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1년 넘게 기다려온 보람이 있다고, 이제야 진짜 정관장을 다시 만났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합작 공장 제품을 드시기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관장 덕분에 새 생명을 얻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 홍삼 산업 전체의 변화였어요. 정관장과의 합작을 통해 중국 업체들도 품질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격보다 품질을 앞세우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정관장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100년 브랜드의 철학과 노하우를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했어요. 정관장이 중국 전체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상무부 회의에서 장관님은 의미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정관장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짜 자존심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관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자존심은 남의 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고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존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던 협력이 이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는 정관장을 통해 진정한 품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깨달았어요. 정관장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견제할 때보다 함께 협력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은퇴를 며칠 앞둔 어느 저녁, 저는 베이징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정관장 광고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중국인들에게도 익숙한 브랜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약국 앞을 지나다가 문득 1년 전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곳에서 정관장을 찾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정관장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어요.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애국심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퇴식 날 많은 동료들이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모두들 이번 정관장 사건을 통해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해줬어요.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해 줬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에서 저는 후배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존심보다 실용을 선택하라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한 은퇴자가 되어 매일 아침 정관장을 한 병씩 마시고 있습니다. 그 맛을 음미하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곤 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관장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흘렀고 저 리웨이는 평범한 은퇴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는 어김없이 정관장 한 병을 마셨습니다. 그 붉은 액체를 입에 머금을 때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오만했던 제 모습, 굴욕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 과정까지 말이에요. 베이징 시내를 걸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이제 정관장은 완전히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어요. 지하철역 광고, 대형마트 진열대, 약국 진열장, 어디를 가도 정관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중국 브랜드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정관장을 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해요. 건강해진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록 굴욕적인 과정이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한중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관장 사건이 중국의 브랜드 경영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수님은 발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관장 사태는 중국 기업들에게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 기업들도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실제로 중국 홍삼업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대충 만드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품질에 투자하는 업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정 관장이 제시한 기준이 업계 전체의 기준이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입니다. 중국의 20대, 30대들도 정 관장을 선호하게 됐어요. 단순히 효능 때문이 아니라 정 관장이 대표하는 품질과 신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은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정 관장 합작 사업을 통해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협력 모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져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중국의 전통 의학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 관장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한 거죠. 지난달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정 관장 본사에서 중국 합작 사업 3주년을 기념해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중한 우정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리웨이님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감사패를 받는 순간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정 관장에서 이제는 저를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정 관장을 드시고 공원에서 태극권도 하세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젊어 보이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자주 말해요. 그때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덕분에 온 가족이 행복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정 관장 일로 유명해졌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얼마 전에는 박진호 이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 관장 중국법인 사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에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중국의 적대적 반응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리웨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협력 파트너를 만났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 관장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베이징 시내 정 관장 매장을 둘러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즐거움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정 관장 효과를 이야기할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 관장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매일이 활기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한중 우호 증진 공로상을 주셨습니다. 정 관장 사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상장을 받는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장관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리웨이 씨가 그런 용기를 보여줬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정 관장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징적 존재가 된 거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정 관장을 통해 시작된 한중 협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요.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정관장을 마시며 건강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며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는 정관장 한 병을 들고 베이징의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 붉은 빛깔이 정관장의 색깔과 닮아 있어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그 색깔처럼 우리의 미래도 따뜻하고 희망적일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경쟁자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협력자는 영원히 함께 성장해요. 정관장을 통해 배운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국에, 한국에, 그리고 정관장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들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